자, 이제 2강 들어가 봅시다. 자,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태 환경과 생활 모습 들어가 볼 건데, 동아시아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랑 비슷한 이미지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생활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역사라기보다는 지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계지리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거 항상 생략해 보다가 이번에는 시험 범위로 이제 낼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르쳐 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동아시아 지역 범위를 보도록 할 건데요. 동아시아 지도네.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이거 어떤 나라예요? 일본. 맞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거는 뭐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 되고요. 자, 요거 뭐예요? 한국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뭐야?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살짝 잘리긴 했는데 요게 이제 인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오, 맞아, 몽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사실 잘 다루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동아시아예요. 예.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게 있고, 동북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동남아시아도 있겠지. 맞습니다. 그 동북아시아랑 동남아시아를 다 배우는 게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도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중요한 거. 자, 이제 나라는 잘 맞췄어. 이제 이것도 맞추나 한번 보자. 자, 인도랑 중국을 가르는 하나의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이 뭘까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알프스 할까 고민했는데. 알프스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히말라야 산맥 위쪽에는 다양한 좀 높은 지대가 위치해 있는데, 그게 바로 티베트 고원이라는 것이 있어. 고원이 뭘까? 이게 고자가 무슨 고자게? 높을 고자야. 그러니까 오지게 땅이 높다라는 게 이 특징이 되겠지. 그래서 티베트 고원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비 사막, 그 다음에 몽골 고원까지 해서 다양한 높은 지대들이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서쪽. 서쪽. 미안해요.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못 들어서 억울하다. 서고 동저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이 동아시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필기할게요. 자,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죠.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분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구분. 내가 아직까지 이 동아시아를 벗어나질 못했어. 여행을. 내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랑 코타키나발루, 일본 이렇게만 가봤거든. 저 한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잠깐만. 동아시아를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데 아직 이 율령과 한자와 이 불교 문화권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들어본 말이라고는 일본어와 싱가포르어와 말레이시아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자, 1번 동북아시아. 자, 2번 동남아시아. 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아마 동북아시아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일단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북아시아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 몽골하고 러시아. 여기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북아시아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아까 언급을 했을 겁니다. 무슨 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타이, 라오스,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속해 있는 거 인도차이나 반도. 여기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동남아시아는 또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도서부 지역이라는 게 있어. 도서부. 도서부는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 담당하는 그 도서부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혹시 택배 시킬 때 도서 지역은 돈 더 받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 지역. 그 도서가 뭐냐면 섬 도자에 섬 서자거든. 섬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해. 우리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도서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 중심. 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대륙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륙부라고 얘기합니다. 대륙부. 그래서 이게 바로 대륙.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대륙부 지역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시아랑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혹시 얘들아 이것도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아마 다뤘을 내용인 것 같은데 2번 혹시 동남아시아 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동연. 동연 아니에요. 아니야. 영어로 돼 있는데 A로 시작합니다. 아소카. 아소카 아세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그런 연합을 부르는 명칭인데 이 아시안 플러스 3라는 말을 씁니다. 이 3는 뭐냐면 한중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동남아시아 연합기구에다가 한중일도 넣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같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 이런 거를 같이 협력하고자 이렇게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서 협력체가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는 동아시아의 지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동아시아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쪽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 높아요. 오지게 높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가봤어? 가보겠어요. 나도 못 가봤는데 가면은 진짜 후덜덜하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높은 지형인데 우리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아주 낮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형의 1번 지형 특징부터 봅시다. 지형 특징. 자, 동북아시아랑 동남아시아의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시아부터 써봅시다. 자, 동북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아까 알겠지만 히말라야 산맥, 고비 사막 이런 것들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고동저형.
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동북아시아의 지형이라면 동남아시아의 지형은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동남아시아는 살짝 얘들아 북쪽이랑 남쪽으로 좀 길게 뻗어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 동북아시아는 이렇게 넓은데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붓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남저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는 서구 동저, 동남아시아는 북고 남저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태 환경으로 가봅시다. 자, 1번. 자, 4,500m 보다도 높은 티베트 고원이 일단 있어요. 정말 높은 티베트 고원이 일단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티베트 고원 그 밑에 인도랑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구분해주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이라고 하는 것도 위치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구부려서 앉아야 되겠네. 3번. 자,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붙여져 있는데 그 정도로 전쟁이란다. 아우, 전쟁에 더 익숙해가지고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대 환태평양 조산대 대표적으로 우리 밑에 있는 거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밑에 있다고요? 위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밑에 위치해 있죠. 아무래도 위치는? 오른쪽 아니야? 밑에 오른쪽. 그래서 아무튼 일본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생태 환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의 기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후. 저도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지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이죠. tif하게는 안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 일부러 지리 안 들으려고 지리 안 선택했는데 여기서 지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리 기억하는 사람은 거기로. 자, 동아시아의 기후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자, 우리 동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다양한 국가들이 속해 있는데 걔네가 기후가 일단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중일부터 보도록 합시다. 한중일. 근데 중국은 동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왜 중국은 동부랑 서부로 구분을 하냐면 중국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경이 달라. 그래가지고 동부만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이 온대기후 지형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계절풍이 불어요. 여기 이 지역에서는. 자, 온대계절풍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절마다 바람이 달라져. 일단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에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지. 근데 여름엔 어때? 온난수변. 그러니까 아주 덥고 습한 그러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런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 나타난다 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지 않은 곳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몽골입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에 속해 있고요. 너무나도 건조해. 아주 건조해. 아주 연의 그런 연중에 평균 강수량이 450도 안 돼요. 450mm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건조한 기후 속에 속해 있는 게 여기 이 몽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이를 찾아서 어떻게 해?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다 해서 유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합시다. 동남아시아. 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열대, 몬순 기후. 자, 우리 얘들아 베트남만 생각해봐. 얼마나 더워? 그치? 그 다음에 베트남 여행 갈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매치기는 아니고요. 건기랑 우기 때를 잘 봐서 가야 돼요. 만약에 우기 때 가잖아? 어떻게 되게? 맞아요. 그래서 비와 함께 무라일체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단 그 비가 많을 때 가면 불쾌해야 돼. 내리자마자 불쾌하고 갈 때까지 불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보고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건기랑 우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1번 건기, 우기, 뚜렷. 그래서 이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풍이 불긴 붑니다. 열대 계절풍 이런 게 부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시기가 딱딱 갈릴 수가 있는 건데, 이 건기와 우기가 도서부와 대륙부가 어떨까?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대륙부, 도서부 서로 건기, 우기 반대.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우리 이런 데에서는 농사를 짓긴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거 봤지? 동남아시아 가면은 쌀이 되게 흩날려. 그런 쌀을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농업을 지을 때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밭을 다 태워. 밭을 태우고 그거를 비료로 삼아서 농사를 짓거든. 우리가 그걸 무슨 농업이라고 부르게? 맞아. 이동식 화전 농업. 이동식 화전 농업.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다 불을 지펴놓고 그거를 비료로 삼아서 농업을 짓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어차피 얘들아 통사 때 다 했고 해야 되잖아 앞으로 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어두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동아시아의 생활 모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인가요? 네.
자, 동아시아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세 가지로 분할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농경민. 자, 농사 경제를 약간 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농경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 평균 강수량 400mm 정도는 넘습니다. 그래서 400mm 정도는 넘어야지 농경민으로 우리가 좀 취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농경민들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게 있겠지. 뭐 온대기후에 살고 있으니까 벼농사나 밭농사, 벼농사나 밭농사나 이런 걸 좀 많이 지어요. 그런데 벼농사인 지역의 강수량이 더 높을까? 밭농사인 지역의 강수량이 더 높을까? 밭농사? 벼농사가 더 높아요. 그래서 벼농사는 한 450mm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벼농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민은 보통 온대기후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유목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목민. 자,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400mm 채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유목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곳, 티베트, 몽골, 이런 지역들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는 거, 몽골 애들 어디 살아? 게르. 초안에 살아. 게르. 그래서 이동식 가오. 아니야. 게르에 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티베트도 게르라고 불러요? 아니요. 몽골만 게르라고 부르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대부분 목축업에 종사를 하지. 그래서 가축도 기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 그게 이 유목민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못 쓴 것 같다. 400mm인데. 상관 크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목민들까지 했으니까 이제 해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해양은 바다의 근처에 인접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3번 해양인. 일단 이분들은 고기잡이에 보통 종사를 하세요. 고기잡이. 자, 그 다음에 고기잡이 말고도 뭐 다양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목축을 기르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기잡이에 종사하고,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온하고 다습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축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땅에서 떼어서 만든 가옥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고산가옥. 그 다음에 아싸리 물에다가 짓는 수상가옥 등등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개념 내용이고 우리 문제 2개만 풀고 끝냅시다. 자, 다음은 동아시아사 학습에 대한 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다음 교사의 물음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다 필요 없어. 자, 동아시아에 대해 얘기해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지금 딱 한마디 한 거야? 누가 낸 거야 이거? 자, 동아시아사의 학습 범위는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이고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부터 몽골 고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요게 동아시아의 일단 범위예요. 그래서 일본부터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으로는 베트남에서 몽골까지 해당이 되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요소로는 율령, 유교, 불교, 한자,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있다. 이건 나중에 당나라 배우고 나서 자세하게 배울 거긴 한데 일단 맞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학습하면서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아니에요.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너희 이거 별로야 니네 문화. 너는 동아시아로 치지 않아. 우린 너희랑 달라.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태도예요. 그 다음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학습함으로써 주관적인 태도와 상호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주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태도로 서로를 배려하여야 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가나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만약에 이걸 틀렸다면 좀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보통 정착 생활을 한다. 그 다음 니은은 이동 생활을 하고 가옥을 지어 생활한다고 했는데 보통 정착 생활을 한다면 농경민이겠죠? 그 다음 니은은 이동 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요건 유목민일 거예요. 그러면 농경민과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역은 유목민에 해당하며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한다? 틀렸지. 일단 농경민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기역은 농경민에 해당하며 기마전술 등의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농경민은 맞는데 기마전술 등의 전투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유목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3번 니은은 유목민이며 몽골권을 비롯한 초원지대에 위치한다.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농경민에 해당하며 흉노선비. 틀렸지. 이건 유목민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 기역은 니은을 땅에 얽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천시한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땅에 얽매여, 얘네는 땅에 얽매여 사는 애들이야? 얘네 땅이 어딨어? 돌아다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